메소포타미아의 법률과 사법제도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바빌론과 아시리아 시대를 연구한 모리스 야스트로라는 폴란드 학자의 견해를 인용했음을 밝힙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초기 역사는 도시국가 간 패권 다툼의 시대입니다. 주변 도시를 제압하고 신성한 도시 니프루의 봉헌을 통해 루갈의 칭호를 받더라도 일정량의 조공과 군사 지원만을 요구합니다. 수호신을 모시는 신전을 건설하고 숭배하는 도시국가들의 전통과 관습은 독립적이며 존중을 받습니다. 이난나를 모시는 우르크 왕이 패권을 차지하더라도 다른 도시에게 이난나 숭배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개별 도시의 신전 문화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는 수메르 전통은 사회 시스템에도 잘 녹아 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기원전 3500년경 이미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공동체 사회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 안에는 농민을 포함한 여러 직종에서 생산된 물품이 물물 교환을 통해 거래되는 시장이 존재했으며 수많은 외국인들이 드나들었죠. 거래 시 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했으며 거래된 물품의 등가 교환이 이루어져 서로가 만족할 만한 기준이 필요했는데요. 거래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무게 단위로 세켈이 등장합니다. 세켈은 원래 곡식 다발을 뜻하는 말인데요. 수메르인들은 볼이나 밀을 교환할 때 기준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세켈에 대한 기록을 보면 건강한 남성 노예의 값은 은 11세켈의 당나귀 한 마리 그리고 보리 5그루를 합한 값이며 니프루의 대추야자밭 1사르는 은 1세켈로 거래되었는데요. 은 1세켈의 무게는 약 6g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기록을 보면 은 1세켈과 반세켈을 찍어내기 위해 진흙으로 몰드를 만들어 주조하라고 명령했다는 기록으로 볼 때 화폐로 사용되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세켈은 금과 은을 포함한 모든 물품의 가치를 측정하는 화폐 단위로 굳어졌으며 현재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화폐도 세켈입니다. 이에 대해 이라크는 이스라엘이 세켈을 훔쳤다고 주장하는데 김치와 한복을 지들 것이라 주장하는 중국처럼 염치가 없는 것이죠. 성서 기록을 보면 칼데아 우르 출신의 아브라함이 동굴이 딸린 밭을 400세켈에 샀다는 기록이 있긴 합니다. 세켈의 가치를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꽤나 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성문화된 법률 시스템이 등장한 곳입니다. 수메르 사법제도는 주로 마을 장로나 법정에서 결정된 판단을 근거로 판결을 내리는 관습법에 의존했는데요. 복잡해진 공동체 사회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회 문제는 재판을 열어 해결했다는 의미입니다. 소송은 서면으로 작성된 탄원서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법정에는 지역사회에서 선택하거나 왕이 임명한 재판관이 존재했으며 분쟁에 관련된 당사자는 직접 사건을 변론해야 했습니다. 전문 변호사 제도는 없었지만 자신을 변호해줄 증인을 데려와 함께 변론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삶과 죽음에 관련된 사건은 법정을 열어 판사들의 재판으로 결정합니다. 대개 3명의 판사와 9명 이상의 배심원이 참여해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변론 준비와 증인이 부족할 때는 재판 기간을 6개월 정도 연장할 수도 있었는데요. 항소제도가 존재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있습니다. 왕에게 항소하는 것도 허용되었는데요. 바빌론에는 다른 도시들에서 항소한 재판 기록이 남아있어 상급법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요. 절차와 판결이 기록되었으며 수많은 서판이 현재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범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을 때는 신의 벌칙을 받기도 했는데요. 물속에 빠뜨리거나 불의를 걷게 해서 살아남으면 무죄라는 취지로 신의 의지가 죄가 없음을 증명했다 본 것이죠. 물의 형벌이나 불의 형벌과 같은 실현 형벌에 처해진 것입니다. 어차피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애매하게 판결하기보다는 책임을 신에게 떠넘겨버리는 꼼수를 부린 것이죠. 이러한 신의 벌칙은 유럽으로 건너가 중세시대 유행했던 실현 형벌과 마녀 사냥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판결은 신들 앞에서 선언한 맹세로 비준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소송 그리고 가사문제의 판결 곳곳에 세켈과 미나가 등장하는데요. 중대한 범죄가 아닌 경우는 대부분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벌금에 대한 가치의 척도가 세켈이었다는 것이죠. 법률과 사법제도에 대한 이야기서두를 세켈이라는 화두로 시작한 이유입니다. 법률이란 정의를 구현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정의는 보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에 따라 정의와 평등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법률은 수메르 시대부터 존재했으며 바빌론 왕 함무라비 법전이 조문을 기록한 문서 중 가장 잘 보존된 사례입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법률적 기록은 기원전 2400년경 나가시 일왕조의 루갈이었던 우루카기나의 기록물입니다. 법률 조문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부패한 전임자에 대한 신성한 임명으로 자신이 왕에 올랐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데요. 기록에서 가장 눈에 띄는 문장은 부패 척결을 위한 개혁을 주장한 것으로 이상적인 정의를 추구하는 법의 취지와 잘 맞습니다. 우르카기나의 또 다른 기록을 보면 과부와 고아들에게는 세금을 면제하고 사망시 장례비는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기록과 함께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상품을 살 때 은결제를 권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법률 조문이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물은 기원전 2050년경 우르 사망조를 통치한 우르남무의 법전으로 슐기의 점토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법전의 서문에는 수메르 전통에 따라 도시의 수호신인 난나의 승인을 받은 왕이 평등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본문에는 범죄 행위에 대한 인과적 처벌 조항을 담고 있는 조문 32개가 남아있는데 살인과 강도는 중범죄로 다루었습니다. 여성의 범한 간음은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사형을 집행하는 망나니와 같은 제도가 없었다는 점이죠. 경미한 형사재판에는 함무라비 법전과 같은 신체 손상 규정이 없고 대부분 금전적 보상을 통해 해결했는데 세켈이 보상의 기준 단위로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기원전 2000년경 에시눈나에서 발견된 재판 기록에도 다른 사람의 코를 물어뜯은 사람에게 60세켈의 벌금형을 내렸으며 뺨을 때린 사람은 20세켈을 배상하라는 판결문이 남아 있습니다. 에시눈나 법전에는 은 1세켈당 등가 교환이 가능한 물품의 가격도 나와 있는데요. 보리 1구르, 기름 3카스, 양털 6수투, 소금 2구르가 은 1세켈이었다고 합니다. 우르 사망조가 몰락한 이후 수메르 땅에는 구티안, 아모르인 등 새로운 인구 집단이 대규모로 유입되어 새로운 법률 시스템이 필요해집니다. 기원전 1900년대 이신왕조의 5번째 왕인 리핏 이슈타르 법전이 그 증거입니다. 부채에 대한 책임과 노예, 살인 그리고 상속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추가되었는데요. 재판 과정을 기록한 한 서판에 따르면 이발사의 아들 쿠엔릴리아, 과수원집 아들 일렐렌남, 그리고 난나리그라는 세 남자가 신전관리인 루이난나를 살해합니다. 그런데 살해당한 사제의 아내는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메르 왕은 새 잡는 사람과 도자기공 등 9명의 장로로 구성된 법정을 열어 재판을 받도록 명령하는데 요즘으로 보면 배심원제 또는 국민참여재판인 셈이죠. 재판 과정에서 살인자들은 신전관리인 아내의 사주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불륜을 들켜 살해를 지시했다는 주장도 등장합니다. 판결 결과 법정은 사람을 죽인 세 남자에게 사형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살해를 지시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 판사는 논쟁 끝에 무죄를 선고합니다. 물증 없는 심증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신전관리인이 아내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를 내리는데 중요한 근거로 인정된 것이죠. 현대 형사사건의 판결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원전 18세기에는 그동안 수메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법전을 참조하여 제정한 함무라비 법전이 등장합니다. 법전은 법적 절차와 처벌이 포함된 282개의 판례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신체 형벌이 추가됩니다. 이러한 동해보복법은 아모르인의 전통에서 나온 것인데요. 범죄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수메르 시대에 관대한 벌금형이 바빌론 시대에는 신체를 손상시키는 무거운 형벌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법전의 전문에는 정의를 실현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것을 막고자 법전을 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의 실현과 공동체 사회의 조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수메르 법전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죠. 법전은 절도, 결혼, 부채, 노예, 상업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무라비 법전으로 대표되는 바빌론법은 귀족, 평민, 노예 등 계급에 따라 처벌이 다르다는 함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빌론에서 진행된 재판 기록을 보면 남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을 양자에게 빼앗긴 과부 분하닛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인데 과부는 재판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은을 지참금으로 가지고 와 결혼 후 남편과 딸 1명을 낳았다. 남편은 지참금으로 장사를 했으며 보리시파의 부동산을 대출을 통해 구입하였는데 일부는 지참금이었다. 남편은 양자를 들여 부동산을 양도한 후 죽었는데 과부는 상속재산 전체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쟁점은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늘어난 상속재산 전체에서 과부가 양도받을 권리가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판사들은 지참금 전부의 늘어난 재산 일부를 과부가 양도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합니다. 대단히 합리적인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수메르법이나 바빌론법 모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복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잦았기 때문에 과부와 고아가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들을 배려하기 위한 조문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최저임금 기준을 명시하고 미성년자와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법률과 사법제도는 역사시대가 시작된 이래 가장 빠른 시점에 등장한 사회규범이 명문화돼 제도로 정착한 사례입니다. 주민들은 신전 입구에 세워진 법률을 신의 의지로 받아들여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몇몇 조문에 나타난 규정은 오늘날 기준으로 보더라도 손색 없는 법률 시스템이라 보여집니다. 돈으로 피해를 보상하게 하는 벌금형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리 규정이 4000년 전 존재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수메르법이나 바빌론법 모두 신으로부터 권한을 받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법치가 작동했다는 사실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사회는 이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조화를 이룬 것이라는 일부 학자의 평가가 과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